한국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30년대부터는 0.8%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2020년대에 1%, 1.9% 이하로 1%대로 이제 잠재 성장률이 내려왔는데, 2030년대에는 0.8%대로 이제 떨어진다는데, 이 얘기가 뭐 어떤 거냐면, 경제 성장률이 이제 GDP라고 하잖아요. GDP 성장률인데, 잠재 성장률은 경제 그 여러 요소들을 그 최대로 투입했을 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예요. 그러니까 최대 성장할 수 있는 폭입니다. 이게 0.8%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OECD뿐만 아니라 뭐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지난 7월에 낸 그 자료를 보면은 그 한국의 이제 그 GDP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을 계속 줄어들어서 2050년 경에는 잠재 성장률이 0.5%까지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보다 비관적인 이 그 전망들을 가진 경우에는 2030년대 이미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요것은 경제적인 그 이유에서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환경적인 그 기후위기, 환경적인 요인을 좀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올해 9월 달에 낸 자료인데, 그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의 영향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물리적 리스크보다는 이행 리스크가 훨씬 이제 크다고 좀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평가한 것은 딱 두 가지 요소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하고 탄소세 영향만 갖고 이 GDP 끼치는 영향들을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산업화 대비 1.5도씨만 상승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2%가 손실된다. 연평균. 매년 그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환경적인 영향은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평가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2050년경에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GDP 손실액은 1%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적적으로 또 커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 이제 경제 손실률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영향을 고려하면 2050년대에는 GDP 성장률은 1%, 그다음에 그 손실률이 1%이기 때문에 그 성장률 자체가 제로인 상황에 가는 거죠. 이 조건은 탄소 중립을 했을 경우입니다. 2050년에. 근데 이것이 못하거나 지연될 때는 뭐 여러 이제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좀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빠른 경우에는 2030년대 초반에 이미 경제 성장률이 제로에 도달해서 마이너스로 간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자체가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라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용 문제나 임금 불평등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첫 번째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민간 그 기업들의 그 고용률이나 투자율 자체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인구 위기까지도 이제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 취업 유발 계수와 고용 유발 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 취업 유발 계수는 반의 반으로 떨어졌어요. 25.7에서 10.1명으로 떨어졌고요. 고용 유발 계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투자가 돼야 뭐 생산도 증가하고 고용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투자율 자체가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설비 투자율은 2018년부터 2년 연속으로 지금 2018년, 19년 다 이 설비 투자율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반도체를 포함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를 빼면은 이미 2017년부터 지금 3년 연속 투자율이 마이너스인 상태고, 사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투자가 더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생산할 곳이 마땅한 게 없다라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용률도 줄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구 위기까지도 이제 가중이 좀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인구가 이제 정점에 찍었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2070년까지 전망이 나왔는데 약 1,500만 명이 많은 경우에
1,500만 명 가까이가 인구가 줄게 돼. 지금 5,100만 조금 넘는데 이게 3,150만까지 이제 떨어지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700만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72% 정도인데 OECD 그 국가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근데 2070년엔 그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거꾸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가장 낮은 이 생산 가능 인구를 부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이 고령 인구는 인구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인구가 줄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 규모 전체가 다 같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임금 불평등이 확산되는 이 경향과 추세를 못 막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고용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불평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임금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임금의 그 불평등이 있고 그 남녀 간의 이 성별의 임금 불평등 사실 이 세 가지 다 못 막았어요. 먼저 이제 정규직 그 규모 대비 이제 비정규직 규모의 상대 임금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시간당 임금은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 평균 임금은 거의 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 시간당 임금은 늘었지만 총 노동 시간이 비정규직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그만큼 파트타이머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고용의 질이 굉장히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정규직, 비정규직 이 고용 형태에 따른 이제 차별보다도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이 사업체,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20년 전에는 그 대기업 임금이 한 75% 수준은 됐는데 지금은 거의 50%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만큼 격차가 지금 2배 가까이 이제 배 가까이 격차가 이제 벌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불평등이 가장 심한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임금 불평등의 원인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이 신자유적인 노동 유연화 그리고 금융화 그리고 이제 이 그 자본 편향적인 기술 발전이 이제 이런 불평등을 낳고 있다라는 그 이유는 알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뭐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이런 자본의 뭐 여러 이제 이윤율 위기 그 상황 속에서 이 국가 개입의 이제 폭과 수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용보장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 고용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와 사회가 직접 고용을 이제 창출해서 이 최종 고용주로 이제 기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민이 원할 때는 언제든 국가가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 형태가 굉장히 지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잡 개런팅이라 해서 고용보장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일부 이것도 이제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우디와 이제 걸프만 국가들은 물론 이제 그 자국 노동자 보호라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노동시장 국유화 정책이라는 형태로 해서 일정한 그 고용보장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회적 고용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위기가 이런 이 경기 순환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항상적으로 영구적인 그런 그 일자리들을 창출해서 지속적인 고용보장을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정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기 수능적 이 고용보장 정책들의 한계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 경기 수능적 경기 대응적 고용보장 정책과 거의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 2.0을 사업을 다시 내면서 보도자료를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공공 민간 일자리를 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위해서 창출했다고 했는데 전체 임금 근로자는 줄어들었는데 임시직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의 그 임시직 증가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통 그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이런 걸 하면은 연말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실업 상태가 이분들이 이제 실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국가가 이제 공공근로를 재개할 때까지 그 한두 달 그 사이에 실업률이 팍 늘어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임시직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그 노인 이 제도들 노인 복지 제도들이 악화된 것 원인과 함께 우리나라가 OECD에서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이 1위인 1위와 2위 격차가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노인 빈곤이 심한 나라인데 그걸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의 임시직 그 일자리밖에는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영속적인 이런 그 사회적 이 고용보장 그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일들을 해야 되느냐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기존 공공부문 고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OECD 평균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 지출도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 유럽연합 평균이 그 GDP 대비 그 재정 그 지출 비중이 53.4%입니다. 그 절반이 넘어요. 프랑스 같으면 6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607조, 내년도 예산 607조 편성되는데 그게 갓 30%가 넘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조 정도는 돼야 유럽 평균에 이제 도달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문 고용 비중이 낮은 건 뭐냐면은 교육이나 의료 같은 이런 핵심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 비중이 하락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공공 부분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민영화되고, 그리고 되거나 아니면 그 경쟁 체제가 도입돼서 사실상 이제 민영화 상태에 있거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신규 공공 서비스도 민간 시장이나 이제 민간 위탁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신규 공공 서비스 확대가 굉장히 취약해진 세 가지 측면이 같이 이제 작용한 그런 형태입니다. 전체 공공부문 지금 현재 고용이 일반 정부는 222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다 그러고, 공기업이 이제 38만 개 정도 해서 전체 한 260만 개 일자리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 수준을 뭐 한 500만 개 가까이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도 OECD 평균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신규 그 공공영역 창출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 그 영역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산업 구조 전환 시 이제 국가 투자된 영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새롭게 이 필수 서비스를 이제 사회화하는 그런 영역들이요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뉴딜 전환과 같은 이제 기후 책임 일자리들이 존재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사돌봄 사회화에 따른 그런 일자리 영역들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그 산업 전환 시 국가 투자 영역들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인프라 투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민간 자본이 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투자되지 않는 영역인데, 그걸 끝까지 이제 그 공영화를 하면 그게 이제 국가 이제 기관 시설이 되고 국민들한테 훨씬 더 좋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 이거를 거의 그런 형태로 해서 이 산업 인프라부터 생산의 전체까지도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국가 투자와 계획들 속에서 이 고용들이 창출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필수 그 서비스가 새롭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영역들, 대표적으로 운송과 택배, 그리고 이제 의료 부문,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 의료 부문이 확장된 형태의 것들에 대한 요구, 그다음 주거와 같은 이런 필수 서비스의 이제 신규 공급 체계를 확대하는 문제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그 기후 책임 일자리들은 현재 이제 그 에너지 그 전환과 관련해서 뭐 시장이나 기업 의존적인 이 전환이 아니라
이 공공 부분, 이 공공 재생 에너지를 기획, 설비, 운영까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일자리들을 뭐 창출하는 건데요. 네 번째가 이제 가사와 돌봄 사회와 관련된 일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돌봄 그 서비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민간 위탁 형태로 돼서 한 95% 정도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공영화해서 전체 이제 통합 뭐 돌봄 서비스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돌봄을 전체 사회화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고요. 제가 뭐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평균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그 기준으로 한 117만 개 일자리가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사 이제 서비스와 가사 노동 그 사회와 관련해서 생활과 관련한 업종들은 뭐 예를 들어 음식이나 요리라든가 뭐 세탁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자영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가사 노동 이제 사회와 관련돼서 공적 형태로 재조직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배송과 관련해서 플랫폼이나 택배 운송의 공적 체계도 마찬가지로 확립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통계청에서 무급 가사 노동의 가치를 시간당 가치를 뭐 2년에 한 번씩 계산해서 내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위소득 평균 임금 한 300만 원 정도 그걸 해서 주 40시간으로 가구당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해봤는데 전체 이제 뭐 이 가사 노동 형태별로 뭐 굉장히 좀 다양한 이제 그 규모의 이제 고용이 가능하고 전체 이제 한 400만 정도 고용이 되고 그리고 금액은 한 30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30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 영역 자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동력도 재생산하고 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비되고 재생산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돈은 지금도 이미 제출다 돼서 사실 나오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새롭게 예를 들면 신규 화폐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소비가 되고 화폐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한 3분의 1 정도는 신규 화폐로 하고 뭐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재정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의료보험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처럼 전 국민 가사 이 돌봄 보험을 해서 뭐 소득 비례로 해서 적절하게 제공하면은 전체 이제 다 가능한 그런 분야로 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이제 투자은행들을 설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는 지금 보리스 존슨 이제 보수당 정부인데 거기서 인프라 은행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고 이건 목적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식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도 이 목적에 맞게 시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재벌 독점 기업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거는 이제 생산을 재조직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도 사실 가능합니다. 법을 조금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재벌들이 다 이 총수 일가의 소유 지배권이 해체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1%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면 삼성생명의 대주주 지분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이제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가 다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위기 하에서 재벌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뭐 존재를 하고 있다. 뭐 여러 차례 이제 재벌들이 공적 자금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 시에 이제
이 주채권단 역할을 하는 게 산업은행인 건데 이거를 이제 그냥 그 손실의 사회화라고 해서 빚을 갚아주고 다시 재벌들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국유화된 국영기업으로 운영을 해서 이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이 확대 운영들을 활성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다수해진 고용이 국가가 이제 고용하게 된 상황이 되면은 국가가 이제 이른바 이제 표준 노동, 그러니까 표준 임금을 정리해서 그리고 적정 노동 시간 대비해서 이 노동 강도와 재생산 비용 등을 고려한 임금 수준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최저임금을 규율을 할 수 있고요. 또 관련한 업종의 시장임금도 동시에 규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사실상 이건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건데 예를 들면 누구든 이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거기가 제시되는 그 임금이 최저임금이 되겠죠. 경쟁적인 이제 그 관계하에서 당연히 이제 국가 고용 일자리에 더 우선적인 선호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이미 우리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 아시다시피 이 화물 자동차 쪽에 안전운임제가 그런 형태로 이미 부분적이지만 시행이 되어 왔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2018년에 도입될 때 화주와 운수사들 반대로 해서 3년시효, 일몰제 형태로 해서 내년에 이게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화물 자동차의 안전운송 원가에다가 인건비, 적정 이윤을 더해서 이제 화물 자동차 운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화물연대가 참여를 하고 있고 같이 이제 공동의 적정임금 수준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국가와 사회가 이 임금 수준들을 결정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게 공공부문 국가 고용 일자리가 10%도 안 되니까 이게 아주 큰 파급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30%, 50%가 되면은 전체 임금 노동시장의 임금들을 전반적으로 다 규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 커뮤니티 일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회 공동체 필요에 의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국가와도 좀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제 참여소득제가 요런 형태의 일자리 보장제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 이제 지역 일자리 은행의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사회적 고용, 그러니까 사회적, 국가적 이 고용보장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은 시장과 민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 주로는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완할 뿐만 아니라 대체해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른바 이제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게 이제 공적 공급 체계 하에서 이게 제공되고 구성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국민들에게 큰 이제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큰 이제 고용들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합된 형태의 이 고용 창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산업을 재구조하는 그런 방식과도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벌과 이제 독점 기업을 사회화해서 사회화된 일자리를 이제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렇게 형성된 일자리가 지금 현재 이제 이 민간 재벌 형태로 구성된 일자리보다 더욱 수평적이고 더 양적으로 더 많은
그리고 이제 뭐 이 원화청 관계 하에서도 더 민주적인 그런 이 고용 구조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가져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뭐 위기다라는 건 사실 뭐 이것도 사실 오래된 얘기인 거죠. 오래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과잉 자본, 뭐 이 과잉 경쟁 형태를 아직 극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하면서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제 문제가 있고 더 이상 뭐 유지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해서 아직 그 계획이 없는 그런 상태죠. 현재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고 특히 이제 금융의 세계화는 더 확장된 형태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유지가 되면서 이 국가 개입이 그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개입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렇게 물 밑으로 수면으로 이렇게 깔려서 가던 이런 것들이 전면화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만큼 이제 위기가 이제 심화됐다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는 이제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린 그 경기 대응적, 경기 순응적 이 고용보장 정책이 나오는 배경이 그런 거거든요. 국가가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조절해주지 않으면 이게 실업자들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 사회적 위기가 또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일시적으로라도 조절해주기 위한 경향들이 가는 것이고 뭐 그런 면에서는 필연이고 또 당위적인 수준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일시적인 수준으로만 대응하면 계속 이 불평등 문제나 이 빈곤 문제나 이 경제적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또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이유는 오히려 이제 이 독점 자본이나 대자본 중심으로만 그 이 경제적 과실들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그 경향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거꾸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방식이 사실 뭐 우리도 이제 국가를 경유하는 방식 말고는 뭐 다르게는 좀 아직 현재로서는 사고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이제 뭐 이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내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뭐 이런 기후 위기라든가 뭐 이 그 환경 그 재앙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지금 민간 자본 주도로 대응되는 경우에는 뭐 이게 탄소 중립을 못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인류의 어떻게 보면 이런 재앙적 이 상황들을 더 심각하게 번져나가고 있고 그 속에서 고용 위기라든가 삶의 위기는 더 확대되는 그런 경향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일자리 보장제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사회적 고용 보장 제도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오히려 미국 그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쪽,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잡 개런팅 정책들은 오히려 그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경기 대응적 그런 일자리 그 보장제랑 유사합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 영구적 그 고용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한 형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 시장 보완적인 형태로 얘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임시직인지 영구직인지 이거가 불분명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지금 MMT가 현대 통화이론 쪽 그 얘기하는 이제 학자들 같으면은 그쪽 진영에서는 오히려 영구적 일자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거기는 이제 완전 고용이 될 때까지 국가의 재정 지출이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합리화되는 그런 그 이론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재정 투여를 해서 그걸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고 이제 그 보기 때문에 이 영속적 일자리를 추구하는데
그 예를 들면 뭐 먹고 살고 이렇게 재생산하는 거 이게 가사노동 돌봄 이런 게 다 그쪽 관련한 건데 이제까지 안 줘서 계속 착취 와서 문제였던 거지. 그거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공적 공급 체계로 가고 거기에 화폐 투여하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그 일자리 보장대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런 형태로 해서 부분 뭐 임시적으로든 뭐 일시적으로든 뭐 이것들이 다 시행이 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국가가 손 놓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고용위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 심각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 다 유사한 비슷한 형태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이 공공성을 확대하고 그 시장을 오히려 대체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갈 것이냐. 이 차이들은 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 아직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죠. 그 현실적인 이제 이 정치적 힘인 거죠. 이게 이제 뭐 약하고 정부가 왜 그런 보도자를 내냐면 그런 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임시 일자리도 자본 쪽에서는 경계하고 혹시 저게 시장을 구축할까봐 시장을 대체하고 저게 계속 영속적으로 저 일자리가 존재할까봐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그거 임시적으로라도 뭘 일시적 만드는 것도 막 온갖 조건을 다 달고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야 우리는 니네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그냥 이거 만들어 그냥 이걸로 그냥 계속 가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런 거를 오히려 고백하게 하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내야 되고 막 그럴 상황까지 가는 건데 그만큼 이제 상황이 이제 좋지 않고 힘든데 그건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 계속 가야죠.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방향이 틀렸으면 모르되 뭐 이 방향으로 맞으면 뭐 느리지만 그렇게 또 뭐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요구들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커져서 이렇게 또 확 막히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회적 고용보장 제도와 관련해서 이 변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고용이 좀 안정이 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좀 임금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뭐 여러 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